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최창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또 많이 오른 피로감을 느끼는 오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날입니다. 자, 이럴 때이만큼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도 드는데요. 야인시대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좀 그쳤는데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오셨나요? 날씨가 덥긴 덥지만은 네. 또 날씨가 변덕스러운 만큼 시장도 좀 변덕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 장을 보게 되면 한 오후 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도세가 좀 거세지는 이런 측면이 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순환매 형식이었어요. 근데 순환매 형식이 지속성을 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선별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나 코스피 5천 간다더라 하면서 3천을 뚫을 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이거 웬걸?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내가 사니까 물리는데? 하는 형태의 좀 의아한 흐름 또한 이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 타이밍을 좀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순환매 과정 속에서 시장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힌트들은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들은 결국 정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럼 앞으로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미국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의 영향도가 일단은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인 8월 1일까지인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협상은 이루어질 것인가, 일부만 진행될 것인가, 또 상호관세를 뛰어넘어서 품목관세는 이제 민감한 업종들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결말이 있을 것인가, 좀 청각을 곤두세우는 눈치 보기가 좀 있는 장세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런 노이즈들, 금리 관련 노이즈, 관세 관련 노이즈, 덧붙여서 이제 어닝 시즌도 있다 보니까 실적 관련 노이즈들도 보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데 세게 내려가는 애들이 존재해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찬스가 공존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오늘 실적에서 쇼크 아닌 쇼크가 나왔어요. 물론 과거에는 이제 선적을 기준으로 했다라면 지금은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바뀌는 어닝 시즌에 맞춰서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2분기보다는 3분기 타겟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쇼크가 나오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낙폭이 세게 나와준다라면, 낙폭이 또 지속성을 갖는다라면 전력 설비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닌데 라는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AI를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이쪽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회와 위기가 공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에 주식 비중을 고점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적절한 조절을 하면서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신규 새로운 기회가 공존된 시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정이 그냥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당연한 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4월 달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바이오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올라주고, 이제 살짝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안 오른 그런 그 유망 업종 중에서 AI 반도체 소부장들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다가 7만 원 돌파할까 하니까 또 빠지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또 오라클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계속요. 약간 뭐랄까 안고 빠진 찐빵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제가 내일은 또 2차 전지 기업
기업 탐방을 가거든요. 우리 대표이사하고 약속을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가는데 계속 그 리서치를 하면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BYD가 신고가거든요. BYD가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고 CATL 같은 경우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딱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만 보시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점에서 또 올라오니까 야 이것도 그냥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단 말이에요. 신규도 현금이 100%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점에서 사서 수익이 났겠지만은 2차 전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누가 수익이 났을까요?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요? 과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50만 원대부터 지금 15만 원대인데 제일 적게 빠진 종목이 그 정도거든요. 에코프로비엠 다 그래요. 다 이런 산 하나 그렸어요. 최고가 대비 저점 대비 딱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또 어저께 같은 건 풍력하고 태양광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화장품, 피부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2차 전지도 약간의 이제 주도주 섹터는 아닌데 약간 약한 주도주 섹터로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 이제 못 간 게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고 그러면은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15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감을 하는데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별로 없을 거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양호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일단은 LS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약간 뭐 시장 컨센 이하로 나올 건 다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그만큼 시장의 힘은 강하고 유동성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가 올라간다고 좋다 그래서 그 섹터에다가 비중만 싣지 마시고 이렇게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하시면서 약간의 단기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재밌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도템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딱 저점에 사서 한 5% 4% 수익 나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서 또 오늘 또 탁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사서 배트를 짧게 잡고 치고 빠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케어젠 이런 종목들 기업 탐방 오래전에 갔다 오고 그런 종목들은 장투에 장투 3년 5년 그냥 쭉쭉 가는 거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죠. 알테오젠 2만 원에서 12만 원 갔다가 다시 3만 원까지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겠습니까? 애니버라는 회사 거기 종목 게시판에 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끝까지 좋은 기업은 끝까지 투자한다는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고 중간에 튕겨져 나가신 분들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포트폴리오 잘 대응하시고 현재 보유한 종목들 잘 진단 받으셔가지고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할 거고요. 자,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바로 큰 건 들어오네요. 6만 원에 30%입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실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의 조정을 기점으로 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선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보셨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봤더니 결과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근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아무래도 하반기를 타겟해서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에 곁든 수급들이 지금은 들어와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숫자로서 삼성전자가 증명을 못한 지는 꽤 됐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레거시 판가라든지 레거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물론 삼성전자급의 회사가 반도체를 기점으로 올라가려면 많이 더 업황이 좋아져야 되지만 이런 지점들이 삼성전자의 회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거의 교과서 같은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차이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HBM을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고 납품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올해 하반기엔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약간은 오류라든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저는 올해도 그런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차라리 HBM을 뚫고 좀 더 고마진 고품격의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SK 하이닉스 같은 구조를 좀 꿈꾼다라면 좀 돈을 좀 더 비싸게 주고라도 그때 가서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요, 얘가 여러 가지 기대감은 많아요. 원래 하고 있던 거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 좋은 시도들이 많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는 이런 기대감만으로 우상향을 만들어줄 만한 작은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랬을 때 좀 침착한 대응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비중이 30% 가져가고 계십니다. 되게 높죠. 그러니까 게다가 삼성전자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당연히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도 크고요. 그럼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낮추셔가지고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일부 하셔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좋은 뷰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로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올 한 해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전 맥시멈 7만 5천 원 레벨 정도를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보유를 한다라면 한 7만 원부터 7만 5천 원 되는 요 레벨에서는 아마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방향의 뷰를 계산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죠. 7만 원 단계가. 그럼 그렇다라면은 좀 팔면서 보는 게 다소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도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 하이 레벨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하반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오히려 좀 더 퍼포먼스 값이 높은 걸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쪽을 타겟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챙기면서 보자. 7만 원 정도 구간부터는 챙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조정 같은 경우는 시장 단위 조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어떤 악재가 있다라거나 삼성전자가 빠질 만한 이유가 있어 내려간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시장이 지금처럼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 지나가면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 레벨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자. 네, 이렇게 좀 의견을 압축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저는 7만 5천 상한선을 보고 있는데 30% 비중에 6만 원에 매수하신 거면 아마 기간 투자를 좀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거야 당연히 좋지만 7만 5천 원의 가격 이상이 되는 타점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좀 덜어내고 보시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13만 279원에 10% 비중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유한양행은 냉라자라 그래가지고 그 항암제거든요, 항암제. 근데 최근에 그 존슨앤존슨이 그 개발한 그런 그 리브리반트라는 그런 그 항암제하고 같이 병용요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막 이제 코스닥에서 올라가는데 뒤늦게 유한양행이 그 뉴스가 딱 뜨는 날 그날 아침 시초가부터 강보합으로 나간 다음에 쫙 땡긴 거거든요. 20% 땡겼다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살짝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하고 이제 지금 존슨앤존슨의 그런 병용요법이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고 모든 게 이제 IPO전 SC 제형으로 해가지고 항암제가 다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막연하게 단기간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추가 상승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드려보면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안 갔거든요. 진짜 안 가다가 한 방에 그냥 다 올려버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10만 원이고요. 10만 원짜리고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그 10만 원하고 11만 원, 1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량 그냥 굉장히 많이 분출하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차트를 보시면은 딱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직전 고점의 위치. 여기가 1월 달 고점 찍었던 자리, 그리고 2월 달 고점 찍었던 자리, 그리고 3월 달 고점을 형성했던 위치, 요번에 정확히 14만 원을 딱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11만 5천 원 정도에서 올라가서 14만 원까지 갔으면은 2만 5천 원 정도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반납을 절반 정도 이상 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한양행이 이렇게 단기간에 한 20몇 % 올라가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13만 원에 요번에 따라가신 건지 아니면은 전에 1월 달부터 계속 보유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만약에 반등이 왔을 때 14만 원이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절반의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켜봤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아이티오젠, 니가캔바이오, 에이빌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또 에이프리바이오까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기술 이전 계약,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노야이티라든지 마이스톤이라든지 아니면 계약금이 많이 들어온 기업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아이테, 니가, ABL, 그 다음에 올릭스, 뭐 이런 기업들인데 유한영인 같은 거는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병영 투여해서 잘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건 맞아요. 근데 맥라자는 먼저 그 신약이 오픈된 거잖아요. 오픈된 상태에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병영 투여가 많아지면서 가치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14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14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16만 원 직전 고점을 돌파로 가보자. 그 대신 14만 원에서 주가가 약간 요번같이 올라갔다가 이틀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틀. 하루 이틀 3일 정도 거기서 14만 원이 돌파 흐름이 아니라 흘러내릴 것 같으면 무조건 절반을 파시고 밑에서 다시 매수하고 하면서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제일일렉트릭 13,820원에 1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우선 제일일렉트릭은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의 랠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발 형식으로 해서 소형주 중에 좀 편승하는 형태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설명 드리는 것보다요. 제가 이제 전력 설비를 설명드릴 때 뭐 오늘도 제가 리뷰 드릴 것 같아요. 목표가 도달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에요. 워낙 실적도 좋고 수주량도 좋고 빠질 때마다 매수의 찬스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애들인데 딱 얘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자, 처음 상승 나올 때 유사합니다. 그죠?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초에 상승이 나왔어요. 아래가 효성중공업, 위가 제일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차익이 나오는 모습도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근데 위에 제일일렉트릭은 거의 제자리까지 내려오죠. 왜 그렇죠? 이게 실적 베이스, 수주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모멘텀, 오로지 테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할 때는 효성중공업은 신고가를 다시 뚫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신고가 영역 돌파해버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세를 쓰는 겁니다. 왜요? 난 실적 좋으니까, 난 앞으로도 실적 좋을 거니까, 수주량도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제일일렉트릭은 이전 고점 못 넘어요. 그냥 맞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제자리로 와요. 조정기간 오면.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효성중공업은 그리고 나서 퍼포먼스 나오는 게 다시 신고가를 형성하죠. 딱 이 두 종목의 차이만 느끼셔도 어디서 내가 실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실수냐? 첫 번째, 제일일렉트릭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실수입니다. 첫 번째로. 똑같은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제가 이제 종종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엔 데이터로 승부해야 되고 결국에는 실적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중에 실적 제일 좋은 애들, 안 꺾이는 애들. 작년 기점, 작년 중순 기점으로 해서 중소형 변압기나 다 꺾였죠. 대형 변압기 안 꺾였습니다. 계속 안 꺾이고 있어요. 수주량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럼 초고압 변압기, 대형 변압기 단위는 빠질 때마다 기회로 볼 수가 있는 형태인데 그 이외에 이미 실적이랑은 무관해진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제자리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약간 두려워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평단이 여기에요. 네, 13,800원. 신기하게도 이전에 고점이었던 영역 또 맞닿습니다. 이게 여기서 내려오면 또 어디 갈까요? 이전처럼 제자리 오고 오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일일렉트릭은 테마 들어올 때 그리고 수급 들어올 때 우리가 흔히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보면서 분석하잖아요. 그럴 때 단기 트레이딩 정도, 스윙 트레이딩 정도, 타점 잡고 올라가면 매도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남들은 이제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다 파는 영역인데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같은 이제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종목을 고르셨고 어려운 타점에 들어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는요, 이제 이 자리에서 결과가 뻔해요. 이 밑에 있죠. 12,600원, 500원 정도 되는 구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네. 위로 가면 이것도 위로도 먹을 자리가 많이 없어요. 오늘 보게 되면 전력설비 기업들이 실제로 좀 흔들리죠.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 따라가는 추종하는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는 자리가 많이 없어요. 본전 오면 정리해야 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히 고점에서 더 갈 것 같으니까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은 앞으로는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이 섹터에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애들 위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고가에 트라이 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종목들은 원웨이로 안 올라가요. 올라가다 내려오고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려갔을 때 잡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고민들이 거의 한 7할 정도는 덜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추가 매수나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완전 신고가 영역의 트라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12,600원 정도 되는 가격 이탈하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예를 들어 상방 트라이가 그러니까 위로 한번 쏘고 내려오는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윗꼬리 달면서 위로 나오면은 본절에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던 기준에 부합하는 애들. 그게 주식 투자하시기에 훨씬 더 난이도도 쉽고 수익을 끌고 가기에도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에 19만 원에 20%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전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전이 아니라 수익 가능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만. 네?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만. 자, 간단하게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날씨가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어떨 땐 더 더워요. 그리고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요. 장마 다 끝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2주 정도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전기차, 친환경, 그런 에너지 또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변수들이 생겼죠.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라든지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감세법 통과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여간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그 가격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측면, 그리고 중국은 수출을 못한다 그래도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그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수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뭐 BYD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BYD 신고가, CATL 안정적인 상승. 근데 대한민국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배터리 소재 업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거든요. 삼원계 이제 AG엔솔이고 뭐 다 삼원계. 니켈, 뭐 코발트, 망간, NCM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원계 배터리였는데 최근에는 지금
2차 전지가 대부분이 자동차 쪽에 비중이 소비되는 비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안 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쪽 ESS 쪽으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피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또 뭐 LNF 이런 애들이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안 나는 상태에서 자금 조달의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피쳔도 유상증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피쳔이 실적 발표를 하는 날 실적 발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음극재 흑연을 만드는 포스코피쳔이 수혜가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올랐던 거거든요. 오르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전혀 관계도 없는 LNF 올라가고 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 대표이사하고 미팅을 4시 30분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를 보유하고는 있어요. 한 두세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사고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2분기 실적 발표 나오시면은 발표가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3분기가 잘 나올 거냐? 2분기보다는 당연히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작년 대비했을 때도 그렇게 뭐 썩 좋아지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포스코피쳔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그런데 내년까지 지금이 2025년도 7월 22일인데 초복도 지나갔고 내년 초복까지 1년 한번 가보자고요. 어차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오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1차 반등의 목표치는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18만 원 정도가 1차 목표가고 만약에 좀 더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뭐 2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한 1년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시청연이 매수 가격이 19만 원이다. 그냥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최창준이가 야인시대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갑니다! 이랬을 적에 매수를 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C머티리얼즈 6,260원에 10% 보유해도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봅시다. 이 TC머티리얼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처음 보시는 종목일 거예요. 얘는 그 전력 설비입니다. 그 중에 소재예요. 그래서 효성에도 그렇고 HD현대에도 그렇고 구리를 필두로 해서 소재를 좀 공급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벤더 비즈니스다 보니까 뭐 폭발적인 영업이익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회사에 비해서 뭐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소형주로 머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전에 상담드린 거랑 내용이 또 일맥상통해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신규 주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변동성이 잡힙니다. 뭐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갔다가 갭상승도 나오고 또 쭉 조정 나와서 제자리 오고 나와요, 변동성이. 근데 이런 애들은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전화 연결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다지 투자할 때 매력도가 높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과가 이런 데에서 많이 안 좋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전력 설비가 앞으로 좋겠네.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 지나고 보니까 작년에도 고점이었던 게 올해 또 신고가 행진을 달리네. 좋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죠? 결국 그 섹터의 핵심 종목들, 대장주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량이 좋아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게 데이터로 증명되는 기업들에 국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4년에 제일 이제 각광받았던 게 전력 설비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형 변압기도 있었지만 재룡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엄청 좋았어요. 이런 고점을 만듭니다. 근데 결국 이런 기업들이 수출에서 데이터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잘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엄청난 조정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전력 설비도 가는데 왜 재룡전기는 안 가지? 이거 너무 싸니까 이거 사야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얘는 이 10만 원 가격까지 다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의 매출 퍼포먼스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저는 유사한 형태다라고 봐요. 지금처럼 분위기 타고 있을 때 뭐 트레이딩에서 먹고 나오고 이런 거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신 다음에 쭉쭉쭉 이거 왜 안 올라가지 하면서 위로 밀리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는 자동 기간 투자가 돼버려요. 이거는 이제 설정 자체. 기존에 얘는 변동성이 크고 테마로만 움직이니까 먹고 나와야지 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면 밑에서 팔고 나가야 되는데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로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강제 장투가 되는 겁니다. 전 이런 방식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안 하려거든 애초에 이런 변동성만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반복하는 애들 말고 실적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얘는 이 시장 단위 하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반등이 나올 거예요. 중간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올라갔을 때 한 5,800원 정도 전후되는 가격이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가격권 오면은 이거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봤으면 아마 이런 고민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소 아쉬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유료 메이커를 하나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9,000원에 40%입니다. 비중을 많이 사셨네요. 그 늘렸어요. 어, 낮추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노보 산업이 앞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기업 탐방도 많이 다녀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그 시총이 높은 기업이 그 엔비디아거든요. 예.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항 CEO인데 젠슨항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AI 다음에 AI 그 피지컬 AI에다 그래가지고 로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빅테크들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국내 대기업들 다 로봇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AI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대한민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을 다 간단하게 네임버 로봇이 삼성에서 인수하면서 지금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2억이거든요. 42억인데 작년에 30억이었고요. 그런데 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5조 2천억이에요. 5조 2천억 원. 그리고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로메카하고 같은 그런 협동 로봇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에 1분기 때 매출액이 109억 원이었고요.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53억 원으로 50%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한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3조 9,700억 원. 4조 원이에요. 4조 원. 자, 네임버 로봇 5조 원. 삼성이라는 이름값으로.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4조 원. 두산그룹이라는 그런 이름값으로. 그런데 뉴로메카는 지금 1분기 때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작년 1분기 때는 매출액이 36억 원, 올해 1분기 때는 32억 원,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뉴로메카는 2023년도 매출액이 137억 원, 작년에 매출액이 253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0억인데 시총이 4조 원. 그리고 뉴로메카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정확하게 2,600억 원.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주가 안 가는데 왜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안 가는 이유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냐면은 포스코에서 100억 원을 지금 지분 투자를 한 가격이 지금 26,000원 정도, 그리고 DM 솔루션즈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작기계 관련된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50억 지분 투자한 가격이 24,000원대, 그리고 한 2년 전에 그 400억 정도 지분 투자 들어온 가격이 2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뭔가 지금 유일로보틱스는 SK온에서 지금 인수를 해버렸고, 그리고 또 네이버로봇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해버렸고, 또 노보티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LG그룹이 2대 주주인데 2대 주주가 계속 뭐 같이 사업 시너지 효과를 노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아직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대기업 주인이 아직까지 확실히 선명해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노보주들 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기업 탐방 다니고 또 리서치한 결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다 안 좋게 나옵니다. 미국 관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노보산업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뉴로메카는 올해 안에 아마 대규모 자금 조달을 대기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한테 계속 공개 방송, 유튜브 방송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뉴로메카는 단기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한 운용력입니다. 왜냐면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ITO제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가 한 2만 원 정도였거든요. 2만 원에서 12만 원 갔다가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도 47만 5,500원인데 지금까지도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케어젤이라는 종목이 그 헬스케어, 비만 치료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 피부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2년 6개월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로메카가 지금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고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35,000원짜리란 말이에요. 35,000원인데 요거 2월 달부터 지금 몇 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옆으로 행보하겠을까요?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뉴로메카를 3만 원에 매수했을 때는 5만 원을 보고 투자했을 거고, 또 4만 원에 매수했을 때는 8만 원을 보고 투자했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게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주가가 안 가고 또 횡보하거나 그러면은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리고 직접 기업을 방문을 해가지고 노보산업의 업황을 알고 2차 전지 산업의 업황을 알고 거기에다가 제가 주식시장에서 한 35년 주식을 했거든요.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데이터, 그런 내공이 쌓였단 말이에요. 한번 나중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보산업이 앞으로 성장한다는데 동의를 하신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뉴로메카만큼 저평가된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3만 5천 원 왔다고 또 홀딱 하시지 말고 그냥
직종 고점 5만 원을 돌파하고 레인보도 갔는데 노보티즈도 올라갔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올라갔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4조 원인데 이게 1조 원 가는 게 어렵습니까? 여기서 4배 10만 원 가보자고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1차 목표가는 5만 원, 2차 그 다음에는 2차를 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 47,3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DB하이텍 굉장히 오랜만에 또 보는 종목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저전력 반도체의 모멘텀을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특히나 저전력에서 DB하이텍만큼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보면요. 최근에 이제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건 실적 베이스입니다.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실적이. 근데 어떻게 돌아서고 있냐면, DB하이텍의 파운드리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파운드리 하면 이제 항상 기억이 나는 게 TSMC와 삼성과의 관계, 첨단 파운드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파운드리랑 거리가 좀 멉니다. 9세대 모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저사양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수출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예요. 근데 일단 지금 2분기까지는 사실은 완전 퍼포먼스가 돌아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근데 하반기 타겟으로는 저는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든지 중국 디램 기업들 보면요. 생산량 2배씩 늘리고 있습니다. 낸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조 속에서도 그래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레거시 같은 경우는 감산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자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국 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DB하이텍에도 물량 증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DB하이텍이 중국형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저는 근데 이게 지속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지금 캐펙스나 투자입니다. 중국의 뭐 정부 단위도 기업 단위로 해가지고 AI 단위 투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을 때 국내에서 수혜받을 기업들이 뭐가 있나요 하고 보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DB하이텍이다. 이렇게 의견을 좀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조금 이제 횡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다소 좀 난이도가 어려운데 언제 가지 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게 바닥에서 잡으신 게 아니고 다 올라가서 잡았기 때문에 보다 좀 지루하고 여기서 팔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비중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얘가 만약에 쭉 밀려요. 42,000원 뭐 이 정도 구간까지 밀린다고 봅시다. 저는 그랬을 때 한 번 더 사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42,000원 초반 정도 레벨까지 하락하게 되면 한 번 더 사자. 그리고 기간 투자하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뭐죠? 3분기, 4분기, 하반기 타겟으로의 좋은 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분기 어닝 시즌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건 이미 반영돼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값이 기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심플하게 이전에 고점 형성했던 게 6만 원이 좀 안 되죠. 이제 5만 5천 원 그리고 많이 가면 한 5만 8천 원 정도 요 레벨인데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볼만 하겠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뭐 단기 모멘텀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 모멘텀에서 뭐 대장 위치하거나 아니죠. 지금 보면 코스닥 올라가면 바이오 2차 전지 올라가고 물론 이제 바이오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또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지주사라든지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또 주력을 잃었고 그러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금 돌고 있는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약간 소외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시간까지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하반기 실적이 타겟돼서 이게 주가에 적용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좀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홀딩의 전략으로 보자. 가격은 제가 이렇게 설정해 드린 값 정도로 타겟해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우스 13,500원에 비중 30%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못 간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 HBM 관련돼서도 약간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은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작년에 2분기 때 매출액이 1,3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이 95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92억이었는데 올해 22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주가가 뭐 완전히 뭐 흘러내려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게 주봉 차트고 지금 여기가 일단은 뭐 저점 부근인데 여기가 뭐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10,000원 정도가 저점 부근이고 지금 단기 고점이 16,000원 그리고 저점은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사이에서 지금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간신 밖이에요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뭐 2차 전지도 한 방씩 올라가는데 얘는 뭐냐? 2차 전지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린 거고 얘는 그래도 바닥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주사 올라가고 또 은행, 증권, 보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저 BBIG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쪽 그 타이밍이 안 오는 거야 순서가.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밉지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HBM3 이 8단이 됐던 12단이 됐던 엔비디아 코어 테스트 통과되고 HBM3도 제품 인증을 못 받았는데 HBM4 한다는 얘기 좀 그만하고 제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거기 그 글로벌 회의 삼성전자 글로벌 회의라든지 임원회의 가서 회의하고 있을 때 제가 입닥치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뭐는 뭐 HBM3 컬 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아직도 맨날 포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 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소부장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부장들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몇 개 종목만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시청자님 매수 가격 13,500원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단기 고점은 14,000원부터 14,500원 정도. 여기에서 또 욕심부리고 갑니다 하고서 또 고하다가 보유하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 좀 힘드니까 14,000원, 14,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지켜봤다가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든지 절반은 보유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닥쳐 이거는 뭐 방송 심의에 걸리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디님 걸리나요? 얘기 안 하시는데. 피디님도 좀 당황하셨어요. 네. 네, 제가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 좀 예정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문의 주셨을까요? 네, 잘 안 들리네요. 좀 크게 되나요? 네? 종목명이 뭐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들리네요. 예, 종목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알테오젠 네. 47만 1,000원에 매수했거든요. 비중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10%예요. 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근데 제가 잠깐 고점 찍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팔았어야 됐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팔으려고 했어요. 근데 못 팔고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예. 들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선은 주식 투자에는 먼저 의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볼 것인가,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야겠죠. 그 의도가 들어가려면 기업이 뭐 하는 엔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이제 그런 의도라는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걸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 정도 얘기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 대장주죠.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알테오젠의 성장을 필두로 한 실적 찍히는 건 아직 제대로 찍힌 것도 없어요. 아직 저는 출발하고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만큼의 기업이 국내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보면 빅파마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빅파마 기업들이 알테오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를 차트를 보면서 좀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3번 정도의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죠. 네. 일본의 다이치 상표와 이제 에노2라는 의약품을 이제 SC 제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됐습니다. 기술 수출이 진행됐죠. 자, 두 번째, 올해 초에 영국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임핀지를 필두로 해서 이제 3개의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역할이냐? 알테오젠이 독보적이다라는 역설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이 내려갈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요. 이거 색깔 바꿔서 봅시다. 동그라미로 한번 볼게요. 이럴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으로 변환하는 기술은 기존의 할로제임이 갖고 있던 기술의 이제 특허를 통해서 방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알테오젠이 우리 기술이 더 좋아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할로자임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이제 인정받지 못하겠는 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쏙 들어가게 만든 사건들인 거예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노이즈가 있었던 거는. 근데 글로벌의 가장 큰 바이오 기업들이 야, 우리는 할로제임 말고 알테오젠이랑 할래. 우리도 알테오젠이랑 할래. 미국의 FDA도 알테오젠 특허 승인해 줄게. 게다가 지금 산도즈 같은 경우는 빅파마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근데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도 절대 다수를 알테오젠이랑 지금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글로벌에서 돈을 잘 버는 수많은 의약품들이 알테오젠의 제형 변환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의약품을 쓸 건데 IV 제형이에요. A라는 약품은. 근데 B는 SC 제형입니다. 편의성에서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수요자든지 SC 제형을 고를 겁니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IV 제형은 매번 병원 가야 되죠. 몇 시간 동안 맞아야 되죠. 의사랑 같이 있어야 되죠. SC 제형 자가 치료는 편의성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약에 대한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상대 우위를 점하는 건 제형 변환을 한 SC 제형이 다 가져갈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의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다라면 알테오젠은 지금 이런 기술 이전을 통대로 해서 임상이 다 진행되고 있죠. 올해 10월이 되면은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항암제, 머크사의 키트루다의 상용화가 10월 타겟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나오는 재료들이 전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그것까지 지금 안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다 이야기 막 하고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10월 타겟까지는 끌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 정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게 샀어요. 그러니까 등락이 나오면 흔들리죠. 근데 알테오젠을 가지고 흔들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스몰캡 기업이라든지 제가 오늘 상담했던 작은 기업들, 변동성 기업들이랑은 약간 다르죠. 차트만 놓고 봐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에요. 저는 이게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타겟은 10월이다. 이 정도 기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근데 당분간 하향세입니까? 당분간 하향세냐? 단기 투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네. 아니, 그러면 10월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심플하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야인시대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NHN KCP 16,800원에 25%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쟤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잘 움직여요. 그리고 올랐다 빠졌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급이 붙어 있는 거죠. 단기 수급이든 중장기 수급이든 붙어 있는데 NHN KCP는 과거의 한국 사이버 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실적 측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싸지 않아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497억 원. 작년에 그 위메프 사태 때문에 그 전자결제 회사들이 좀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지난해
뭐 3분기 때. 그랬다가 올해 2분기 때부터 정상화된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KG 모빌리언스라든지 KG 이니시스 그리고 NHN KCP 이 세 개 종목이 전자결제 종목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인데 그런데 유독 NHN KCP만 올라가고 또 KG 모빌리언스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한다고 했고 실적도 양호한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네이버 그룹의 후광이란 말이에요. 후광. 네이버 그룹이 지금 AI 사업도 하죠. 그다음에 그 쇼핑 사업도 하죠. 거기에다가 또 전자결제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수혜가 되는 것 같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 수준이 13배 정도 돼요. 13배에서 14배. 그러니까 계속 뭐 그냥 여기서 올렸다 뺐다 하는데 이 가격 폭 자체가 굉장히 커요. 얘가 18,500원에서 19,000원짜리고 여기가 15,000원부터 16,000원짜리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지금 몇 번을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이게 돌파가 안 되면은 절반 팔았다가 다시 16,000원 초반에서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도 올라왔는데 주가가 상승을 조금 했는데 19,000원이 돌파가 안 되면은 절반 정도 팔아서 절반 비중이 25%니까 절반 정도 팔았다가 다시 16,500원 밑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돌파 안 되면 팔고 이거 제일 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그 대신 손절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절가는 15,800원이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그 수급, 강한 수급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거든요. KG 모빌리언스. 지금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주의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18,0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서 매도하면서 트레이딩을 병행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자, SKC 13만 1,000원에 15%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제가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는 사실 저는 지금 반도체가 많이 좀 조용해지다 보니까 이제 피해받고 있는 구조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SK 뭐 실적이 좋나요? 사실 아직 실적 하나도 안 찍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건 뭐냐? SKC 자회사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지아주 공장에서 이제 시제품 만들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시제품은. 그리고 이제 1차 시제품 같은 경우는 AMD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거 내년 상반기 양산입니다. 이거 양산, 그러니까 판다는 소리예요. 유리기판은 저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봐요. AI에서. 왜 그러냐면 결국에 우리가 항상 AI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되었을 때,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을 때 리스크를 해소할 걸로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결국 열 관리, 전력 어떻게 커버할 이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 열 관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판은 기존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고도화된 반도체들한테 녹아요. 그죠? 근데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유리기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 안 팔죠? 양산이 안 됐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져온 겁니다. 결국 열에 견뎌야 되는 소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는 거는 과거에 만들던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줄여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을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게 SKC 자회사입니다. 앱솔릭스예요. 저는 이런 기업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좀 조용하고 또 소외가 좀 되다 보니까 막 밀리잖아요. 지금 차트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좀 밀리잖아요. 더 살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네. 당연하겠지만 이건 기간 투자입니다. 언제 양산이라고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팔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유리기판 작년에 테마 돌았을 때 잘 생각해보면요. 막 종목 한 10개, 막 15개 움직이죠. 별의별 반도체 종목도 다 움직이죠. 지금 유리기판 잠깐 움직일 때 3개, 4개밖에 안 움직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요. 실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SKC를 필두로 해서 종목 숫자가 막 2개, 3개 더 줄어들 겁니다. 가시권 내 종목들로.
저는 그랬을 때 SKC가 대장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원래 SKC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2차전지 소재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거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닝 쇼크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주가에 작동되고 있는 원리 자체가 실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유리기판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시대적인 과제고요. 그리고 그걸 세계 최초로 트라이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부터 팔기 시작할 거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눈여겨보시는 거 굉장히 좋다. 지금 가격대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10만 원 이탈하는 구간 들어가잖아요. 저 한 번 더 사시라고 얘기 드릴게요. 제가 보통 15% 비중 채우신 분들 더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더 사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30% 비중이 넘게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시진 마시고 한 번 정도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이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RFHIC 38,0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5G 통신이 시장의 중심적이었을 때, OK라고 아십니까? OK? 오일솔루션 KMW. OK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RFHIC도 통신 관련돼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겐 트랜지스터라든지, 겐 전력 증폭기. 그런데 최근에는 5G 통신 장비 쪽보다는 그 방산 쪽으로 이게 많이 쓰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5G 계속 그 시장의 중심적이었을 때 RFHIC 기업 탐방 다녀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쪽으로 좀 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연락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올해 하반기 때부터 조금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뭐 KMW, 오일솔루션, 솔리드, 그다음에 RFHIC, HFI 이런 종목들 주목하면 되는데 그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RFHIC의 실적 자체가 지난해 4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했어요. 지난해 4분기 때 매출액이 387억 원의 영업이익이 25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319억 원의 영업이익이 37억 원. 작년에 1분기 때 매출액 25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1분기보다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고 이런 것들이 확인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뭔가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매수가 35,000원인데 좀 더 가보죠. 뭐 여기까지. 얘가 35,000원짜리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3만원대 안착해서 뭔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4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5,000원, 2차 목표가 4만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원래 5G에서 그 통신주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 종목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수가 근처까지 가보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 18만 2천 원에 10% 어느 지점까지 보고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이제 삼성 SDS 최근에 올라간 건 이유 아실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삼성 SDS의 상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하고 있는 건 이제 SI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룹 내 기업들의 IT 솔루션 공급하고, 물류 필요하면 물류 플랫폼 만들어주고, 유통 필요하면 유통 플랫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사실 이전의 스테이블 코인 전 단계에서는 그다지 주목받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차피 그룹 내에서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고객사를 확보한다라거나 하는 거에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메리트는 거의 없는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불거지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죠? 굳이 다 올라가서 움직이는 자리에서 산 다음에 이거 어디까지 볼까요?로 하면은 좀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요?
네. 반대로 이제 출발하고 눌리는 뭐 이런 시점을 잡으셨다라든지 제가 네모친 부분 아니면 슈팅 나오고 나서 눌리는 부분에서 잡으셨다라든지 했으면 그 이후에는 뭐 좀 러프한 전략들이 가능한데 이게 다 올라간 다음에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 이제 전구 레벨의 트라이까지 다 나와 버렸는데 다소 좀 어렵게 지금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이제 단기 전략하는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뭐 3% 뛰기, 5% 뛰기, 뭐 좀 많이 먹으면 7% 뛰기, 이런 거 하는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밑으로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니까 당연하겠지만 압력을 먼저 받죠. 이게 평단이 밑에 있는 분들은 지금 위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그다지 뭐 압력이 크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잡아버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지금 띄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트레이딩 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이제 밑으로 더 가잖아요. 그러면 저 이거 손절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절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17만 한 4천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이탈하면 팔아야 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상방, 이제 위로 움직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SI 기업들이 같이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LG CNS 같은 애들. 얘도 지금 같이 밀리고 있거든요, 구조상. 그럼 그랬을 때 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 잡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테마가 잡힌다. 지금 다날이라든지 아까 운용정님께서 상담 주셨던 NHN, KCP 같이 결제 단위 애들은 테마가 잡혀서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더 갑니다. 그런 형태면 좀 끌고 가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 혼자 꿈틀꿈틀 거리던데요 하면은 그냥 이 19만 원, 20만 원 사이 레벨 있죠. 딱 그 전고 트라이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완전 단기 해야 되는 자리에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단기 전략을 드리는 거고, 다음부터는 좀 더 눌리는 걸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SDS가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거 한 방에 죽을 종목이냐, 제가 그렇게 보진 않는데 평단이 위에 있으면 죽을지 않을 종목일지언정 우상향이 세게 나오는 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테마기 때문에. 그럼 그런 형태면은 이제 난해해지죠. 그래서 눌림에서 공략하는 게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정도 정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잘 참고하셔가지고 단기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든 종목 가겠습니다. 일단은 시든 종목 가는데, 오늘 시든 섹터는 일단은 바이오 한번 가겠습니다. 바이오 한번 가겠는데,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바이오 그 투자 포인트 같은 것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바이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네, 일단 바이오가 지금 제가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올 하반기 때 일단은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자체가 올해 상반기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스닥뿐이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 지금 빠르면은 8월달 아이티오젠부터 먼저 스타트를 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아이티오젠 그 다음에 ABA 바이오 이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하반기 때 기술 이전 계약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가켄 바이오도 좀 얘기 나오는 게 있고, 또 펩트론 같은 경우도 10월 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5년도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내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국채 금리가 하락했을 때 성장적인 바이오주가 수혜를 본다는 측면,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이 지금 소외가 됐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아마 키높이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지고 아마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 선봉장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 한 6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든 카드 종목이 한 6종목인데 첫 번째부터 본다면은 일단은 뭐 아이티오젠이죠. 그리고 니가켄 바이오,
올릭스, 그리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여기에서 지금 펩트론하고 D&D 파마텍하고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일라일이라든지 아니면 D&D 파마텍은 메세다한테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펩트론은 일라일리하고 지금 뭔가 기술 이전 그런 기대감이 있고, 올릭스는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올릭스가 제일 저평가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올릭스의 그런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투자 포인트가 첫 번째는 이거 투자 포인트가 일라일리하고 9,100억 원대 기술이장 계약을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화장품 기업이 그 노레알이거든요. 노레알인데 노레알하고 그 탈모 관련된 그런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했고, 만약에 공동 연구 개발을 하면서 올릭스는 기술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레알 같은 경우는 자본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마 8월 15일 날 발표가 되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만약에 그 올릭스의 그런 영업이익이 만약에 많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재무 상태에다가 그런 리스크도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릭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다. 완전 저평가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8천 몇백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트를 한번 올려주시네요. 제가 지금 HTS 차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매수도 하고요.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그리고 목표 가격은 5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게 좀 많네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워낙 좋다,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다, 계속 좋다라고 얘기 드렸던 효성중공업이 이제 황제주가 됐습니다. 챙기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관 관련 노이즈라든지, 또 오늘은 현대일렉트릭이 어닝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좀 노이즈가 있었지만, 저는 이게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아직 좀 아쉽다라는 판단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이 채우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있는 분들이 뭐 일부 챙기면서 비중을 남겨두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음 목표가 120만 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뭐 공개 방송이든 이야기 드릴 때 뭐 수출이 좀 꺾인다라든지 이런 예상되는 지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월에 이야기 드렸던 보로노이입니다. 30% 정도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고 잘 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신고가 넘어갈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 모멘텀, 우리 운용연기도 잘 설명 주셨지만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인데, 미국장에서 먼저 지금 MBI 지수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그럼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글로벌 빅파마 연계성이 짙은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빅파마에서 연계성을 짙게 만들고 싶어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로노입니다. 약을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있어요. 기술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워낙 데이터가 좋고 자금 조달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다음 신고가 영역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5만 5천 원 다음 목표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종목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목표가 종목이 좀 많은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저는 갈 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싸요. 얘네가 시총 보면은 이제 5천억 정도 되는데, 올라와서 5천억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얘랑 비슷하게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완전 빅파마는 아니지만 에보뮴이라든지 룬드백 같은 기업이랑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했는데 비슷한 금액대를 진행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조 단위 대에 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좀 그런 형태 기업을 기대한다라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아직 갈 길 멀다.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기술료, 마일스톤 입금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 대비해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 25,5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T팜입니다. CDMO 기업에서는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실제로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찾는 종목이라고 하면 ST팜이 베스트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리고 헥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시바이오 그룹의 우시 앱텍이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 지금 신규 수주가 우시 앱텍한테 안 들어가죠. 올리고 헥산 ST팜 주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 빅파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올리고액산에 대한 수주를 ST팜한테 거의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이 공장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 찍히는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숫자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도 충분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가져가시는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좀 더 보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목표가는 105,000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단기간에 좀 잘 올라왔죠. 실제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YG 플러스가 블랙핑크의 최근 앨범이 발매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앨범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음반 유통을 하고 있는 YG 플러스가 오히려 수혜주로 좀 올라오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YG 플러스는 비중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고가 트라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지금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구간이라 끝까지 홀딩하는 형태로 보진 말자. 제가 다음 목표가 드리고자 하는 건데 끝까지 가져가진 말고 팔면서 보자. 그리고 들고 가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같이 이야기 드려보고요. 다음 목표가 12,5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는 이 정도 진행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섹터는 AI입니다. 자, AI는 사실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겠다라고 공언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죠. 좋은 점, 다른 국가 대비해서 땅덩어리가 좀 좁다, 인구가 많다기 때문에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에 그다지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다른 데 대비해서 좀 설비가 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인터넷 혁명 때 인프라가 좀 적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기본 매개라고 보시면 돼요. AI는 저는 인터넷 혁명과 비슷한 형태를 띨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이 있는 게 지금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AI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6월부터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다, AI다, 정책주다 하면서 올라갔던 애들이 있죠. 그 중에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재차 진행될 애들은 당연히 대장주들부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격 메리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 종목들 같이 만나보면서 이어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얘기했던 애들도 있고 참 많은 종목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제가 네이버를 다뤄드리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한 줄로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안 가는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적용을 받았어요. 실제로 6월 한 달을 놓고 보면 물론 테마색이 좀 진한 상승이긴 했습니다만 네이버라는 기업이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원웨이 하락 나왔거든요. 근데 이 원웨이 하락은 특별한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저는 수급과 변동성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야인시대처럼 여러분들께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만큼 내려갈까 가격 메리트 구간을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적절하게 내려왔다라고 보고 시작하기에 매수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좀 분할로 남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대표적인 사업부가 많죠. 근데 최근에 이제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게 하이퍼클로바 X라는 생성형 AI 모델입니다. 근데 하이퍼클로바 X가 완성이 되니까 각각의 사업부, 예를 들어 서칭 플랫폼, 검색 시스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네이버죠. 그리고 광고, 커머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쇼핑입니다. 그리고 주력으로 볼 수 있는 클라우드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 AI 하나씩 지금 다 접목시키고 있죠. 그래서 먼저 성과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광고 커머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불렸던 것들도 네이버 멤버십 서비스로 좀 어느 정도 획일화가 되면서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이 됐고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고 네이버 쇼핑도 쿠팡과 함께 우리나라 1, 2등을 계속 다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지금부터 해서 AI 고도화를 먼저 진행할 네이버라면 광고 커머스에서도 1등 자리 붙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측면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면 네이버는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너무 좋아요. 사업부별로 실적이 안 찍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성장 중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종합해보면 실적 성장률이 연별로 두 자릿수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이버 같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적극적이고 선발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네이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엄청 크거나 하진 않아요. 당연히 시총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해 가시는 걸 권장드리는 겁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라고 해서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종목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잠깐 있는데요, 운용령님. 네. 시장 얘기 잠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미국 시장 종목들을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반도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도 빠지고 또 스테이블 코인, 서클 인터넷도 빠지고 미국 시장도 거의 신고가잖아요. 지금 나스닥 그렇죠. 신고가인데. 나스닥 신고가 있죠. 예전에도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가 여름 휴가 갔을 때 시장이 빠졌던 기억이 많았거든요. 공통적인 네. 좀. 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벌써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섹터도 있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뭐 APR만 좀 세고 나머지 다 지금 조정 들어왔고요. 조정 진행 중이죠. 주로들이 다 조정 들어왔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강한데 또 바이오 쫓아가면 또 밀어버린다고요. 순환이 또 발생할 밀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좀 쪘다가 오늘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보유만 해서는 이게 뭔가 지금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높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했거든요. 오늘 뭐 확보를 하고 내일 봅시다. 아무래도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 뭐 미국에서 뉴스케이파에 올라오고 또 오클로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두산에너웨이티 올라가고 태움 같은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그렇죠. BHI 같은 경우도 제가 전화해보고 다 물어보니까 원전 사업은 하긴 하는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한 10%밖에 안 되고요. BHI가. 장비가 많죠. 네, 그리고 태움 같은 경우도 SMR 그 캐나다 쪽으로 수주를 받았는데 미미하고 파일럿 장비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실적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고 내년에 풍력도 괜찮고 SMR 관련돼서 자기네가 이제 시스토리가 있으니까 좋지 않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종목이라는 게 두산에너웨이티가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실적 대비해서. 네.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웨이티 2030년도 시적 끌어다 땡겨 쓰고 35년도 끌어다 땡겨 쓰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조정은 또 다른 올해 하반기에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한 20-30%라도 유지를 하면서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조정 나오고 있는 섹터들 운용령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나 운용령님이나 또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바이오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위안을 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종목 상담하는 야인시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못다 드린 상담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